2004년 12월 4일, 미국 조지아주 뷰포드에 사는 켈리는 아침 일찍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이는 옆집에 사는 제니퍼의 7살 된 장남 달튼이었죠. 켈리가 왜 그러냐며 문을 열어주자 소녀는 울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쏘았어요. 옆집으로 가 침실에서 사망해 있는 제니퍼를 발견한 켈리는 911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911 센터 직원은 달튼과도 대화를 나눴는데 소녀는 켈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아빠가 엄마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본 것은 아니고 요즘 부모님이 자주 싸웠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엄마가 총상을 입고 움직이지 않아 아빠가 그랬다고 확신했다는 달튼. 잠시 뒤 도착한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며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제니퍼는 머리에 한 발의 총상을 입었고 손 근처에는 주인을 알 수 없는 권총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는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죠. 확인 결과 그녀는 요즘 남편인 바트와 이혼 소송 중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당한 상태라 아마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압박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혼을 앞둔 그녀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7살 된 장남이 직접 본 게 아니지만 아빠가 엄마를 쐈다고 믿고 있었기에 경찰은 일단 조사를 이어갔죠. 바트는 말을 잘하고 중심에 서는 걸 좋아하는 남성으로 치과 의사였던 그는 꽤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과도 잘 어울렸던 그였지만 딱 하나 단점이 있었으니 그건 가끔 거친 성격을 드러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인이 지킬 앤 하이드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는 가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의 경기에도 가족과 함께 보러 갈 정도로 가정적인 아버지였지만 아이가 경기에서 실수라도 하면 바보 같은 녀석, 패배자라고 꾸짖기도 했죠. 한 번은 보다 못한 장인이 말렸지만 이렇게 해야 제대로 한다며 꾸짖는 걸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트가 돈을 잘 벌었기에 제니퍼는 직장을 그만두고 가끔 교회 유치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말고는 가정에 집중할 수 있었지만 갈수록 과격한 모습을 보이는 남편에게 지쳐갔습니다. 그녀는 스트레스도 풀 겸 온라인 게임을 했는데 거기서 만난 한 유저와 가까워졌습니다. 자기를 크리스라고 소개한 유저는 최근 남편 때문에 힘들다고 토로하는 그녀를 위로해 주었고, 그런 그의 다정한 모습에 끌린 그녀는 온라인으로 연애를 하게 됐는데, 나중에 크리스는 자기가 사실 아니타란 여성이고 흔히 말하는 낚시를 했다며 사과합니다. 제니퍼는 자기가 속았다는 걸 알았음에도 마음을 털어놓을 친구가 생겼다며 그녀와 자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바람을 피울 뻔했지만 결국 친구를 한 명 사귀게 된 것이었죠. 되려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은 남편인 바트였습니다. 심지어 결혼하기 전부터 한 여성과 바람을 피웠다고 합니다. 남편의 바람을 제니퍼가 알고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이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친 모습 때문에 힘들어했고 결국 8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바트는 화를 냈고 얼마 뒤 게임에서 만난 그놈 때문이냐며 그녀를 쏘아붙였습니다. 그 사람은 여성이고 친구라고 말했지만 그는 믿지 않았고 네가 자초한 일이니 아이들을 데려갈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장인에게 전화하더니 자기가 당신의 딸에게 배신당해 이혼 소송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는 끊어버렸죠. 2004년 12월 3일, 이날 저녁 10시 무렵 제니퍼는 아이들을 재웠고 자정 넘어 아니타와 통화한 뒤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인 오전 7시 반에 사망한 채 발견됐던 것입니다. 그녀가 이혼하면 모든 걸 잃어버린다는 압박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얼마 안 가 타살이라는 중요한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그녀의 머리에 남은 총상의 각도가 본인이 직접 쏘기에는 좀 어색한 각도였거든요. 거기다 확인 결과 총에서 그녀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고 총을 쏘면 손에 남는 총기 발사 잔류물이 그녀의 손에 남아있지도 않았죠. 그녀의 사망 추정 시간은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 이 시간에 바트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새벽 1시 반쯤 동생의 집에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기지국에 확인해 본 결과 그의 핸드폰은 새벽 1시 25분에 자신의 집 근처에 있던 것으로 드러났죠. 이를 지적하자 그는 바로 변호사를 고용해 경찰의 신문에 대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보기에 바트는 매우 의심스러운 사람이었지만 그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결정적인 물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뒤 제니퍼의 어머니에게 바트가 전에도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라는 익명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확인해보니 14년 전 바트의 전 여자친구였던 도로시가 집에서 머리에 총을 맞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이라고 판단돼 마무리된 사건이었는데 제니퍼의 죽음과 그녀의 죽음은 방식이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과거 바트는 드로시와 대학교에서 만나 연인 사이가 됐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좋은 사람처럼 보였던 그가 가끔 선을 넘는 과격한 모습을 보이자 드로시는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자는 말을 꺼내고 그녀의 주변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타이어가 펑크 났다거나 집에 누가 침입한 흔적이 있다거나 소포가 사라지고 심지어 반려묘까지 사라지는 일이 말이죠. 바트의 짓이라 생각됐지만 증거가 없었기에 당시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빌고 빌어 반려묘는 그가 알려준 장소에서 찾을 수 있었지만 더 이상 헤어지자고 했다가는 그가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생각에 도로시는 일단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참기로 했습니다. 졸업하면 지역을 떠날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끝날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1990년 6월 6일 도로시는 거실 소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비스듬히 앉아있던 그녀의 무릎에는 권총이 놓여 있었죠. 이 권총은 바트가 어떤 짓을 할지 몰라 그녀가 아버지에게 빌렸던 총이라고 합니다. 나중이 되어서야 그녀 역시 본인이 직접 쏘기 어색한 각도, 제니퍼 때와 완전 동일한 각도에서 발사됐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당시 경찰은 타살이 아니라 결론 내리며 사건을 그대로 종결했습니다. 잘 살폈다면 얼굴에 흐른 혈흔을 통해 그녀가 누워있을 때 살해된 뒤 소파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14년 뒤 제니퍼의 사건을 뉴스로 접한 누군가가 이를 그녀의 부모에게 알렸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바트가 두 건의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며 물적 증거를 찾는 데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 리처드라는 친구를 만나 등록되지 않은 총을 빌렸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 총은 제니퍼의 침실에서 발견된 총과 일치했죠. 리처드는 전에 그 총을 물물 교환으로 받았던 것이라 등록되지 않았기에 경찰이 확인하는데 애를 먹었던 것입니다. 정확한 물증이 나오자 검찰은 이를 증거로 바트를 기소했고 마침내 그는 합의를 통해 두 건의 살인을 인정하며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그가 만약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사형을 선고받았을 거라 합니다. 그가 종신형을 선고받은 뒤 제니퍼의 아버지는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신이 당신을 용서할지 몰라도 난 그럴 일이 없다. 당신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기를 바란다. 2024년에 가석방 신청 자격을 얻었지만 현재도 조지아주 빕 카운티에 있는 중앙 주립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바트. 유가족의 소원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